막스의 자본론 첫 부분에 나오는 물신, 상품 물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그 자본 분석에서 출발점이 되는 그러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 물신, 그러니까 물신주의, 물신 숭배가 지배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산업화 시대였죠. 그러니까 19세기는 물신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물신의 세 가지 그 의미를 설명드리면, 지리상의 발견, 그러면 15세기, 16세기 그 무렵이죠. 그 용어 자체도 상당히 서구 중심주의라는 거 아세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했죠. 그럼 아메리카에 아무도 없었어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죠. 그럼 인디언들은 콜럼버스를 발견했잖아요. 거꾸로. 그거 얼마나 놀랐을까요? 서로 막 이제 콜럼버스는 여기 이제 금이 있겠다 막 이런 금을 생각하고 그랬겠죠. 지금 한 말은 리히텐베르크라고 독일 그 당시 물리학자, 철학자가 쓴 아포리즘 중에 하나예요. 콜럼버스를 발견한 인디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서구 중심주의가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리상의 발견,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도 발견해. 예? 신대륙. 그거 왜 신대륙이야? 하멜이 표류기 그런 걸 썼잖아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발견했잖아요. 그건 조선은 뭐 자기들이 정복하고 이용하고 먹을 수 있는 뭐 상품인가? 뭐 어떤 열매인가? 우리가 식민주의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 보면 식민지 역사고요. 예. 그래서 물신의 시대. 자, 그래서 그 서구인들이 토착민들을 봤을 때 그들이 무언가를 신봉하잖아요. 이게 우상숭배. 그걸 물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물신이란 말 속에는 기독교의 신은 우월하고 정상이고, 이 비문명화된 이 토착민들이 믿는 것들은 전부 미신이고 우상이고 물신이다. 이 구별에서 벌써 가치평가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문명화시켜야 한다. 이 야만인들을. 그게 물신의 인류학적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이 바로 여기 정치경제학,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즉 상품이 물신으로 나타나는, 이게 두 번째 차원이고, 세 번째 차원이 정신분석, 프로이트의 그 심리학에서 나오는 뭐냐면, 물신은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도착적인 그런 성격의 그런 에로스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에다가 그 와인을 부어가지고 그걸 마신다든지, 그럼 마치 그 사람을 먹는 것처럼, 이런 걸 이게 도착, 퍼버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를 물신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것도 이제 그게 쭉 분석을 해봐야 돼. 왜 그렇게 되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냐하면 프로이트 정신분석은 가부장주의, 서구의 가부장주의, 서구의 합리성과 가부장주의로 그 코드가 강하게 들어있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짝 지금 세 가지, 인류학적인 측면, 그 다음에 지금 정치경제학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정신분석 측면에서의 물신이 각각 다르게 쓰이고 있다. 하지만 대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죠. 부정적인 의미로. 네. 그러니까 이 물신주의는 달리 말하면 환상주의예요. 상품은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지금 루비구드에 사람들이 욕망이 투사되잖아요. 저걸 내가 얻으면 뭐든 할 수 있다. 어디든 갈 수 있다. 예. 우주로도 갈 수 있다. 이따 나오거든요. 조금 있다. 예. 그게 바로 물신주의예요.
자, 경기장 풍경 좀 더 이제 좀 빠른 속도로 갈게요. 잠깐 동안 아주 불쾌하고 고약한 냄새가 났지만 이건 아까 말했듯이 그 뭐랄까 너무 그 탐하는 바람에 가까이 다가가서 키스를 하려다가 그 키스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가지고 그 살이 타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이야기인데 잠깐 동안 불쾌한 냄새가 났다. 이렇게. 그다음에 한쪽 구석에서는 강아 토토, 이 오지 마법소에 나오는 그 강아지가 이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중 몇 마리는 아주 흥분해서 교미하고 있다. 왜 흥분했을까? 강아지들이? 경매장의 분위기가 지금 열에 들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조차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그 흥분하는 거예요. 예. 며칠 전에 서울 국제 불꽃 축제가 있었죠. 100만 명이 운집했다 하나? 난 그런 걸 보고 그냥 소비 사회가 바로 떠올랐어요. 사람들은 저런 걸 좋아해. 대중들은. 근데 똑같은 시기에 막 지구 곳곳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있었고 우리는 아주 정확한 보도를 접해요. 그날 그러니까 예년에도 쭉 있어 왔잖아요. 그 전후에서 공기질을 측정해 보면 엄청나게 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요. 그걸 다 사람들이 흡입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막 하늘에다 쏴대면서 물론 그걸 나는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건 아닌데 좀 생각을 해보자고.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정말 뭔가 필요한 데는 예를 들어 새만금 공항 짓는데 반대하는 시위 이런 건 나타나지도 않고 거기 활동가들이 전국적으로 손에 한 줌밖에 안 된대요. 그런 거 할 때 폭죽을 좀 써야겠다. 그쪽? 그건 폭죽 반대죠. 당연히 생태주의자들인데 생태 시민 운동이에요. 생태 시민 단체고 이름이 거기 폭죽 반대죠 당연히. 폭죽이 자연에 해를 끼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그 돈을 가지고 그죠? 그 가난한 자들을 구호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데는 돈을 안 쓰면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여기 여의나루역에 오를 수 있도록 장치를 한다든지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마련한다든지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폭죽을 그냥 쓰는 데는 수억 원을 막 하늘로 쏘아버리는 건 그다음에 공기를 안 뭐 오염시키는 것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와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런 걸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지금 K컬처라고 하잖아요. 그거 분석을 해보면 정말 건강한 것인가,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져봐야 합니다. 경기장 풍경 더 나가면 루비로 장식된 구두의 뭐랄까 성지 주위에는 침 웅덩이들이 생겨났다. 아까 타구 이야기 나왔잖아요. 우리들 주 가운데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고 침을 마구 흘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떠돌이들. 자, 이들은 냄새나는 황마로 만들어진 판초를 입고 거대한 육하 항아리 속에 큰 소리로 침을 뱉는다. 특별 기동대가 출동했고 고무총알과 마취제가 투입되어 잠깐 동안 전쟁을 치르고 나서 떠돌이들은 기절할 때까지 다른 데로 옮겨진다. 그들은 도시 경계를 넘어 먼 곳에 버려질 것인데 그곳은 우리가 갈 엄두도 내지 않는 거대한 광고 게시판에 둘러싸여 있고 연기가 나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이다. 점심거리를 찾는 야생견들이 그들 주위에 몰려들 것이다. 이 시대는 타협이 불가능한 시대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시대는 타협이 불가능하던 것.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겼다. 저런 사람들 거대한 광고 게시판에 둘러싸여 있고 이런 게 이겼다.
누가 들어도 딱 이해할 수 있게 말을 해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광고 게시판이 이겼다니까 무슨 뜻인지. 불꽃 축제 하는 거가 사람이 많이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돈이 필요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승리했다. 근데 이 텍스트하고 연결해서 말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야? 지금 노숙자들이나 이렇게 떠돌이들을 그 폭력으로 제압해가지고 이들을 끌고 가서 도시 외곽에 버렸다는 뜻 아닙니까? 야생견은 왜 등장할까? 무섭죠. 이들을 저기 야생견들이 지금 잡아먹을 수도 있고. 예. 자, 여기 타협이 불가능한 시대라는 것은 우리 시대에 이런 자들은 제거해야 할, 퇴출해야 할 그 존재들이다. 사람의 인권으로서의 우리가 고려할 가치가 전혀 없는 무가치한 사람들, 즉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 질서가 지금 사회적 무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 집단 무의식으로. 그러니까 타협이 불가능한 거야. 그런 자들은 제거해야 한다. 근데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셈이죠. 내지는 그러니까 지배자들이 경찰들이 이게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것도 질서를 잡는데 일반인들은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일단 침묵하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사실 지금 본인들은 어떻게 여기 항의도 못하고 쫓겨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러한 그 장면에서 보이는 이 질서가 바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이고 이게 이제 강화되면 경찰 국가가 되죠. 19세기에. 예.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대학생 때 시청에 아무나 내 친구가 붙잡혀가 저는 당하지 않은데 많은 친구들이 장발이라고 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부모한테 연락해가지고 부모가 없으면 친구가 달려와요. 뭔가 보호자 어쩌고 해가지고 그 사람도 머리 길다고 잘라버리고요. 예. 그리고 나는 가방을 검색당했어요. 거기 불온서적이 있으면 바로 나는 국가보안법하고 연결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그 고문치사 당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이한열, 박종철 이런 이름들 여러분들 1988인가 영화가 있죠. 1987인가? 예. 1987. 예. 그 영화 보면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어요. 길거리 가는데 대학생처럼 보이잖아. 그럼 사법경찰이 잠깐 서세요 와가지고 영장도 보여주지 않고 나를 검색하고 끌고 가고 구타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거는 타협이 불가능한 시대다. 막걸리 보안법 이게 술집에서 막걸리 마시다가 이게 정부 비판하는 말을 했다가 바로 주도자도 모르게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게 경찰 국가라고 한다면 19세기에 이게 많이 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는데 그런 식의 이게 경찰 국가란 건 국가 권력이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뜻인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치 이야기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로만 암시하고 말게. 그 다음 경미장 풍경 좀 더 나갈게요. 정치 망병자들. 이 재밌는데요. 옛날에는 검은색 베레모, 자갈만한 렌즈의 안경, 지나간 시대에 감이 두꺼운 코트를 입었대요. 근데 의상이 바뀌었음. 이제는 품이 넉넉한 비단 재킷, 일본식 재단의 하이웨이스트 바지, 휘황찬란한 태도. 그리고 일부 여성 정치 망명자들은 위대한 예술작품을 금속 무늬로 표현을 한 투복 모양의 재킷을 과시하고 있다. 이게 왜 의상이 바뀌었을까?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야기할 게 많고요. 재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읽어내지 못하면 설명하는 제가 좀 힘이 들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어야 하는데 그거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고 여러 번 읽고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저렇게 썼을까,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해주시면 참 좋은데,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요즘은 정치 망명자들도 유행을 타서 굉장히 이렇게, 옛날에는 막 그 검은색 배려 막 이게 무겁고 육중하고 그러한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밝아졌다 이거죠. 예? 일본식 재단의 하이웨이스트 바지.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를 암시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정치 망명자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무거운 인상을 주지 않는다. 실제로 무거운 코트도 입지 않고 이렇게 가볍게 입고 다닌다. 그냥 패러디한 거야, 지금 소비 사회를. 그 다음에 한 미녀의 등에는 게르니카가 새겨져 있고, 많은 다른 여자들은 프란시스코 고야의 전쟁이 참화에 나오는 여러 반짝이는 장면을 입고 있다. 그림들을 가져왔습니다. 고야는 이런 끔찍한 그 테러,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폭력과 테러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스케치 시리즈를 썼어요. 그걸 이게 그 전쟁의 디제스터, 참화, 전쟁의 재난,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수십 장의 그림을 그렸고, 그 중에 지금 두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1810년에서 14년 사이에 그렸대요. 그 다음에 게르니카는 뭡니까? 스페인의 한 마을 이름이에요. 여기에 프랑코 정권이 폭격을 가해가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소 보이죠? 이런 동물들, 가축들도 완전히 몰살한, 마을을 완전히 없애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전쟁 반대, 이런. 게르니카 들어보셨어요? 예. 그리고 피카소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그린 그림 생각나세요? 그건 집에서 각자 찾아보세요. 거기도 보면 그 뭐랄까 집단 총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실제 있었던 일이죠, 우리나라. 자, 이런 폭력적인 장면들을 등에, 셔츠에, 그 옷에 이게 입고 다닌다. 그걸 무늬를. 그건 무슨 뜻일까? 저런 것도 다 상품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도 소비될 수 있다. 예. 이 끔찍한 재난도 다 소비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 풍경을 좀 더 가보죠. 그 여성 정치 망명자들은 그런 빛나는 옷을 입고 눈부신 광채를 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비구두의 빛을 지우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경매의 대상인 루비구두, 이것이 더 그 위에 광채가 더 우위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이주자들 무리에게 주기적으로 저주를 퍼부으며 잉크를 뿌리거나 침을 뱉고 종이 화살을 던진다. 이들이. 자, 지금 정치 망명자들이 이주자들하고 왜 라이벌 관계에 있죠? 왜냐면 망명자들이 이제 침범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서로 저기 경쟁해야 되니까. 왜? 경쟁. 이 경매장에서의 라이벌 관계가 아니에요. 평소에 라이벌 관계에 있어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이주자들은 통칭해서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정치 망명자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그 피신해 있는 사람들이야. 예? 근데 둘이 왜 라이벌 관계에 있냐? 이주자들은 이미 숫자가 많으면 거기에 더불어서 정치 망명자까지 오면 나라가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이주자를 줄이거나 정치 망명자를 줄이려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정치 망명자로서 뭔가 다른 나라에 가서 대접을 받고 살려면
이주자들 취급, 그러니까 이주자들이 좀 줄거나 이주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면 안 돼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주자는 잠재적으로 라이벌 관계에 있는 거야. 정치 망명자들하고 같이 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주자들하고는 스테이터스가 다르거든요. 정치 망명자들이 편안하게 살려면 이주자들이 숫자가 적어야 돼. 근데 이들이 가득 숫자가 많으면 그 나라에서는 골칫거리야. 그래서 우리는 이주자들이 많아서 지금 골칫거리인데 게다가 정치 망명자들까지 와? 안 되지. 이들 받아줄 수 없어. 옛날에 저기 예멘 난민 생각나십니까? 제주도에 예? 도착했는데 예, 그 사람들 망명 받아들인 비율은 아주 극소수였죠. 몇백 명이 한두 명밖에 안 될걸? 기억나세요? 그거 중요해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우리는 정치 망명자들 경험을 별로 안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경험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트 피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보트 피플로 그 목숨을 건 그 항해를 하고 있고 지금도 지중해는 북아프리카에서 그 배를 타고 목숨을 건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적해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뭐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난파하거나 그런데 그런 소식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그들을 구호하려는 구호단체들은 지금 언론에서 통제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간혹 가다가 이제 뉴스에서 흥미거리로 한두 개가 이제 장면이 뜨죠. 그 몇 년 전에 그 시리아 그 어린아이가 그 바다 그 해안가로 밀려온 죽은 아이죠. 예. 그래서 그 난민 아이 모습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는 별로 이렇게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지정학적으로 난민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은데요. 이 망명자 이런들 유럽은 아주 심각해요. 이런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말을 딱 보여주면 바로 이게 이해가 돼. 아, 정치 망명. 그래서 난민 받아줬다가 그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지금 독일이. 그리고 정치 전체 판세에도 지금 영향을 미쳐가지고 AfD 같은 데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도 이런 이주자들을 뭐랄까 조금 폄하하고 이게 매도하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그렇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아시죠?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런 정당들이 있어요. 예. 그런 표가 옛날에 난 누구한테도 직접 보지는 않고 대선인가 총선을 앞두고 지하철 벽이라든지 이런 그 현수막을 봤대요. 뭐냐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주자들의 복지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이주자를 대립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주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 거야. 근데 무슨 당이었는지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떠오르십니까? 네, 그런 정당이 있어요. 거기서 표를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사람들의 관심을 살려고. 이게 이제 표면화될 때가 또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지금은 좀 이렇게 그 표면 아래에 있어요. 근데 언젠가 문제가 되고 지금 또 그라이도 일어난다 계속. 이들이 재난에 희생되기도 하고 이들이 이제 폭력에 가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주자와 폭력의 관계 이런 걸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 그냥 뉴스로만 우리는 듣는데 거기에 많은 왜곡이 들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면. 경제 수준에 망명자들 받아도 되는데 망명자들 안 받아요. 우리나라는. 끔찍한 나라예요. 인권에 있어서는 외국인 인권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권도 들여다보면 차별이 지금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되지 못한 거 아세요? 저 국회에서. 바로 여기 지금 무슨 화장장이나 뭐 접으세요. 큰일 나죠. 혐오시설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럼 여러분들은 태도를 정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그 정도로만 암시할게.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당장 지금 뭐 문제가 되면 그게 바로 아까 분노가 폭발하듯이 폭발해요. 분노는
소비자로서의 자기 권리, 그게 이기심이라고 표현은 않지만 소비자로서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끼면 가차없이 이게 거기에 항의하고 그게 반대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심지어 가짜 뉴스도 만들어내죠. 중국인들을. 내가 사는 동네에 핵발전소 뭐지 이런 거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반대해야 되잖아요. 그건 사안에 따라 달라요. 핵발전소는 인간의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엔 다른 코드가 들어있어요. 망명 이런 문제하고 섞으면 안 돼. 저는 망명자는 제 개인적으로는 환영하는, 이주자는 환영해요. 근데 핵발전소 난 반대. 왜냐하면 핵발전소 짓지 않고 충분히 재생에너지로 지금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그 개발을 안 하고 지금 핵발전소를 더 짓는다든지 그게 의존하는 이런 구도는 잘못됐고, 이런 의식을 두고 보면 저는 독일에서 10년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요. 핵발전소 또 하나 짓는다고 미쳤어? 그러니까 그냥 수백만 명이 일어나요. 전국 전체가 촛불 집회로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저지른 것들이 많고, 독일은 핵에서 손을 뗀다. 이미 선언했고 2022년까지. 그 뒤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그게 유보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40% 안팎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인 건 줄 아세요? 재생에너지? 전체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그래서 화석에너지 뭐 있잖아. 그 가스, 그 다음에 원자력 등 10% 이하예요. 7%인가 6%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독일이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40% 넘을 거예요 지금. 그다음 경매장의 풍경. 종교적 근본주의자들도 와요. 이들도 입장이 허가되는데 아까 돈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누구 돈이나 수종한 것이다. 이들은 그걸 사가지고 태워 없애려고. 왜냐하면 마법이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그 가짜 종교죠. 종교적인 대상이죠. 왜 근본주의란 말을 썼을까? 그냥 종교인이라고 하면 될걸? 맞습니다. 맹신. 예. 그러니까 보통 종교인들은 타 종교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주술적인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루비구두에 대해서 막 지금 지금 과잉 맹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너그러운 편이야. 보통 종교인들은. 근데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그거를 악마로 보죠. 예. 그래서 극단화된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경매장의 풍경, 또 상상의 인물들, 허구 세계가 실제 세계에 침투하여 확산되는 것은 우리 후기 밀레니엄 문화가 도덕적으로 부패해 간다는 징후이다. 영웅들은 영화 스크린에서 내려와서 관중 속의 사람들과 결혼한다. 자, 픽션의 인물들이 실제 사람들과 결혼하는 이런 이야기를 살짝 집어넣음으로써 이게 포스트 모던 특징이기도 해요. 허구와 실제가 혼합하는 거죠. 더욱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것인가? 국가가 휘두르는 권력은 부족한 것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상상 속의 인물들이 자유롭고 제한 없이 이미 손상된 실제 세계로 이주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매일매일 그 손상된 실제 세계의 자원은 줄어들고 있다. 어찌되었건 우리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여행할 것을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상상, 그러니까 허구적 인물들이 실제 세계로 이주하고 있고, 반대는 이제 실제 세계의 사람들이 허구 세계로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고, 근데 지금 말한
허구 세계로 떠나는 그러한 이주 비율이 늘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보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이게 복잡하게 썼는데요. 그러니까 허구의 세계에서 우리의 실제 세계로 이주하는데 반대한다. 아까 영화 속 인물들이 그런 예죠. 실제 인물들과 결혼한다. 예.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서 반대한다고 아까 그랬어요. 예. 화자의 입장이 그래. 그런데 실제로는 현생에서는 지금 그런 허구 세계, 시뮬라스용 세계로 이주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별다른 뜻은 없고요. 그 다음에 루비구드. 왜 이처럼 루비구드로 미친 듯이 몰려드는 걸까? 루비구드 제가 가져와 봤는데 봅시다. 우리는 그 루비구드가 우리를 마녀들에게서 해를 입지 않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구두를 숭배한다. 오늘날 우리를 쫓는 마술사들이 너무 많다. 그것은 구두가 역으로 변신시켜주는 힘을 갖고 있고 우리가 거의 믿지 않는 잃어버린 정상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약속해 주기 때문이다. 여기 정상, 이거 빨갛게 칠하면 좋겠는데요. 정상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약속해 주기 때문이다. 아까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의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나중에 집이라는 이미지로 이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또한 그 구두가 신들의 신발처럼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루비구두의 의미. 우리는 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요즘 용이하는 직업들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지고 손상된 개념이 되어버렸다. 갈망할 것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보지기에도 복이 드물어졌다. 우리가 단 한 켤레의 마술 신발이 해줄 수 있는 일을 기대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는가. 그 신발은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약속했지만 집이라는 것이 함축하는 은유들을 그 구두가 도대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희망하는 것일까? 좀 어렵게 썼는데 이 집으로 데려다 준다. 지금 오지의 마법사의 도로시가 은구두를 뒤꿈치를 3번 치면 바닥을 탁탁탁 치면 돌아갈 수 있다. 가고 싶은 대로 지금 고향으로. 그것을 지금 여기에 함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집이라는 개념. 아까 비정상의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집을 떠나 있잖아.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구두가. 근데 그래서 집에 많은 그 욕망을 투사하고 있죠. 예? 근데 너무 많은 욕망이 지금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의 개념에 과부하가 불린 거예요. 걸린 거죠.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집으로 데려다 준다. 이게 이 집으로 데려다 준다는 약속, 기대 때문. 하지만 이 유혹은 가상일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차차 등장하는데. 그래서 오늘날 집의 개념은 손상된 개념이 되었다. 갈망할 것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갈망할 것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집, 정상, 여기에 너무 우리가 많은 걸 투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사회의 만연한 소유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이 구절이. 소유가 깊을수록 집도 그 함의가 무한히 커져간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잠시 생각할 점. 허구와 실제, 이 둘은 점점 더 상호 침투한다. 시뮬라스용 개념. 아까 영화 속 인물들이 실제로 내려와서 관객들하고 결혼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 작품에서도 등장합니다. 국가 권력의 역할. 국가가 휘두르는 권력은 부족한 것인가. 아까 그 말이 나왔잖아요. 예? 국가가 그걸 통제하면 되잖아.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텍스트를 떠나서 떠오르는 의문이 이겁니다. 국가 권력은 오히려 이러한 시뮬라스용 현상을 부추기고 그로부터 이득을 취하지 않을까? 이게 제 의문입니다. 즉 국가 권력은 지금 허구와 실제가 이게 뒤섞이는 현상 또는 가상적인 것이 지금 현실처럼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고 유혹하는 이 현상, 이걸 시뮬라스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지와 기호가 지배하는 그 사회죠. 소비사회. 이 현상을 오히려 국가는 그 통제하는 대신에
부추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서로 경제와 정치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정치 경제학이라고 불렀어요. 정치적인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경제학 안에. 그래서 저는 국가가 휘두르는 권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은 오히려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가상이 비대해지는 또는 가상과 그가 허구와 실제가 겹쳐지고 상호 침투하는 그 현상을 부추긴다 이거죠. 그걸 막는 대신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는 국가가 그런 걸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내밀하게 협동하고 있어. 이제 이 후반부로 이제 넘어갑니다. 개인적 이야기인데요. 사촌 게일과 그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이 게일이 다른 사람하고 또 관계를 맺는 바람에 이 화자가 버림받아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던 우리의 행위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허구적인 것도 없었다. 그녀가 집이야. 그래, 당신은 집에 왔어. 그래, 집에 온 거야. 라고 외치는 소리가 내게 깊은 만족감을 주었다. 이거는 화자가 게일이라는 그 여성과 그 사촌 게일과 그 성적 관계를 맺을 때 지금 게일이 외친 소리예요. 그래서 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나에게 집의 의미는 뭐냐면 게일과 행복했던 삶의 기억으로 일단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 다음 화자에게 게일에 대한 기억 속 이미지는 실제의 게일과 뒤섞여요. 그 게일의 이미지는 이게 이제 인용입니다. 나는 내가 사모해온 게일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진짜 게일은 아마도 지금쯤 우리 손에 닿지 않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자는 게일에 대한 지금 기억 속에 살고 있어요. 게일과 지금 게일이 이제 처음에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게 버림받아 가지고 헤어졌는데 그 게일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루비 구두를 경매에 참여하기로 결심해. 루비 구두를 게일한테 선물해 주기 위해서. 근데 왜 선물하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던 중 화자는 어느 바에서 게일을 언뜻 보게 된다. 게일은 바에 있던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게일은 그 화자가 옆에 있는지 자기를 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TV에서는 화성에 좌초돼서 구주들 가망이 거의 없는 어떤 우주 비행사를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구제의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살아는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전파로 전송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봐요. TV 시청자가. 그래서 게일이 그 모습을 보고 울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동정심이 많은 거죠. 다음 날 루비 구두가 이제 경매에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화자는 그 구두를 사겠다고 결심한다. 화자가 경매장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마술 구두를 지금 구입해서 경매에서 게일에게 선물하기 위해서이다. 왜 선물해? 게일로 하여금 그 화성에 좌초된 우주 비행사 그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걸 구해주러 가게 하기 위해서. 화자는 집 많은 곳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지난 사랑을 상기시키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의 마음을 되찾으려 하는 장면을 상상해요.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그 루비 구두를 사가지고 게일한테 선물하면 게일이 화성에 좌초된 그 우주 비행사를 집에 데려오고 그로 인해서 또 화자와 게일은 화해하고 다시 옛날 행복했던 정상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코드가 지금 접합되어 있죠. 그래서 나에게 집의 의미는 여기서 뭐냐면 게일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켜주는 것. 즉 동정심 많은 게일이 그 구두를 신고 화성으로 떠나 그곳에 좌초된 우주 비행사를 지구로 다시 데려오게 하는 것. 그 데려오면 어떻게 돼? 게일은 행복해지잖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해준 건 그 구두 덕분인데 그 구두를 지금 자기 이제 버림받은 자기 지금 화자가 선물해 주잖아.
그로 인해서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 지금 구도입니다. 어디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은 간단하게 볼 수 있죠. 이어 화자는 자신의 이런 어찌 보면 환상적인 소망을 혹시 그런 이 이야기를 듣고 혹은 읽고 조롱할지 모를 독자를 겨냥해서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 상황에서 경매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독설로 쏟아내면서 자신의 결심과 태도를 정당화하고 방어한다. 그로써 상처받기 쉬운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글을 쓰다가 갑자기 그 독자한테 그 말을 걸어요. 당신은 나의 절망을 보고 지금 웃고 있다. 내가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태, 내가 그래서 경매에 지금 참여하는 이런 걸 보고 당신은 지금 조롱하고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데? 하면서 막 갑자기 분노로 폭발해. 가상적으로. 이게 재밌는데 여기서 분노의 코드가 작동합니다. 분노의 코드가. 독자가 지금 조롱하지도 않았는데 조롱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뭐랄까 방어 기제가 작동해 미리. 그렇죠. 맞다. 피해망상에. 여러분들 소비사의 문제를 다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정신분석적인 용어는 거의 안 썼거든요. 그래서 파라노이아라는 말을 저는 쓰고 싶어요. 파라노이아는 과대망상, 피해망상 이런 걸 가리키는데 이들이 아까 병 들어있다는데 그 병의 대부분이 파라노이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피해의식이, 우리 피해의식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피해의식이 바로 파라노이아예요. 가만히 있어도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뒤처진 것 같고 경쟁이 뒤처진 것 같고 아니면 뭔가 이게 내가 혜택을 못 받는 것 같고 여기 지금 뭐가 지금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 내가 또 피해를 보는 것 같고 보상도 해주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전문가가 와서 그 설명회도 갔는데 그냥 그 설명의 자리를 폭파시켜 버려요. 그런 게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무슨 동이에요? 여의도에서 지금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그거는 망상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게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충분히 설명하는데 전문가. 근데 그 장애인 학교가 들어선데 내가 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뭐 승화원을 짓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혐오 시설이 별거 아니라 그런 거예요. 뭐야 특수학교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그걸 지금 말했듯이 바로 그렇게 반발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지 우리가. 그래서 인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아이 특수학교는 반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쓰레기 막 이런 거는 만약에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든지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 봐야 하는데 대개는 그걸 시설을 들여올 때에는 충분한 그러니까 보상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옛날에 뭐 다이옥신 막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안해. 보장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니까. 라고 주장하죠. 근데 보장을 아무리 해도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아니 뭐 전력 이런 거 뭐 송전탑 이런 거 만약에 어디 세우면은 인간한테 어쨌든 그게 피해가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피해가 올 수 있다면 우리가 숨쉬는 지금 미세먼지 정보 이것도 다 원인을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항의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예를 들어 지금 충청북도에서 지금 계속 또 화력발전소 짓고 있거든. 근데 그게 공기를 타고 여기까지 날라와요. 그럼 원인이 되는 데 가가지고 시위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는 님비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살고 있는 동네에 이러한 그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는 걸 반대해. 근데 지금 나는 지금 가상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걸 대변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걸 방지하고 충분히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게 인체에 무해하다. 여러분들 주민들한테 절대 이게 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 우리가 다 연구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믿지 않아. 주민들은 믿지 않아. 근데 우리 가습기 같은 거 그거 다 그러니까 이게 섞으면 가습기 뭐죠? 안전하다 이래서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물질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 되면 이제 완전 피해망상이 드는 거야. 모든 게. 근데 내가 지적하는 모순은 뭐냐면 지금 미세먼지가 더 큰, 오염도가 더 큰 그런 것들을 지금 정부 정책에서 밀어붙이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찬성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안 되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새만금 같은 것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진희 씨 같은 그런 지금 논리가 바로 주민의 논리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 지금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손해를 입을 수 있잖아 하고 막 그런 거.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인 그림을 봤는데 그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지금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해야 하고 그걸 조사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죠. 예. 그걸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은 완벽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걸 지금 환경, 산업, 인간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데 이걸 지금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지금 이야기가 번져버리면 토론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어쨌든 사람들이 그거 포함해서 피해망상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 예. 근데 피해의식이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피해망상까지 가면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 종교 장사꾼들 등등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도 이제 그걸로 사람들 지금 영향을 불러일으켜요. 인플루언서들이 바로 그걸 조금 증폭시켜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막 해가지고 지금 뭐 중국인 음모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지금 그게 구별이 됩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현실인데 팩트인데 우리한테는 망상인데 그 사람들한테 팩트야.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 그분이나 얘네들의 논리를 그걸 잘. 지금 또 정치 이야기로 흘러가지고 난 좀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절망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연대 의식이 사라졌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피해망상 환자로 전부 해체시켜 버리면 누가 그로부터 이득을 취할까? 기업체입니다. 정부고 기업체와 그 협력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규제를 해야 돼. 정부가 규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기업을 도와주는 역할로 나가면 바로 이제는 세상은 바로 재난으로 치달아가죠. 지금 기후위기도 내가 보면 그래. 정부가 태도가 명확하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계속 지금 위험한 그 산업 논리로 효용성 논리로 가면서 화력발전소 더 짓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말로만 하고 그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그 별로 안 하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또 지금 아리백 해가지고 그 탄소 제로 그런 쪽으로 계속 또 필요성은 그 깨닫고 있고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많은 부분에서 엇박자를 지금 내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게 터질 겁니다. 다시 경매장 풍경. 경매장은 지구에 박동하는 심장부다. 소비사회를 찬양하는 것이죠. 소비사회를 찬양하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대경매장에서 타지마할, 자유의 여신상, 알프스산맥 그리고 스핑크스의 경매를 목격한 바 있다. 우리는 아내를 팔고 남편을 구매하는 데 보조 역할을 했다. 국가 기밀도 여기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팔렸다. 물론 이제 과장된 이야기인데 패러디하는 거죠. 거기에서 모든 계급, 특성, 나이, 인종, 신조를 가진 다양한 인간 영혼들이 팔린다. 모든 것이 팔릴 수 있다. 이것도 소비사의 논리입니다. 극단화된 논리. 모든 것이 팔릴 수 있다. 만인은 경매장 망치의 정의 앞에서 평등하다. 이곳은 수요의 법정이다.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결정한다는 거죠. 물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지만 수요자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작동 안 해. 사실은 여기 수요의 법칙이라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공급의 법정이라고 그 말이 떠오르는데 무슨 말이냐면 정부와 기업이
이 공급을 함으로써 수요자를 조작하는 거야.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겉으로는 수요의 법칙이라고 말을 해. 예. 그러니까 수요자가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근데 사실은 수요자한테 다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그 물건을 상품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줘 놓고 유혹하고 온갖 그 작전을 구사해 놓고서 수요자가 원하기 때문에 대중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그 국제 불꽃 축제를 여는 것이 대중이 원하지 않으면 왜 그런 거 하겠습니까? 환경을 다 오염시키고 지금 그 아까운 돈을 하늘에 막 지금 폭죽으로 쏘아 버렸는데 우리가 왜 그런 걸 하겠습니까? 대중이 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근데 사실은 대중을 끌어들이는 거죠. 대중이 원한 적 없어.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런 거. 나는 예를 들어 투 같은 건 동물 학대라 생각해서 나는 반대하거든요. 사실은 그 스페인 같은 그게 이제 전통인 나라의 그러한 그 관습과 전통을 나는 존중을 해요. 그래서 그 균형을 이제 잡아야 하는데요.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반대해요. 왜냐하면 동물 그 학대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그 관습에 대해서 그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합리성이나 그 인류 보편적인 그 인권과 합리성의 기준에 따라서 그거를 우리가 간섭할 건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후자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전자의 입장이 되면 간섭을 안 하면서 문제가 더 커지고 그거 완전히 이게 그 민족주의 잘못된 의미의 민족주의로 흘러버리죠. 그래서 그러면 후자의 입장을 간섭을 해야 한다. 물론 최소한의 지금 합리성이라는 기준 아래에서 인권이라는 기준 아래에서죠. 그거를 대변하는 입장을 저는 세계 시민주의라고 부릅니다. 히잡 같은 거 쓰는 거. 그건 전통인데 그거는 나는 존중해요. 그게 타인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런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게 과도하게 반항해가지고 그걸 이제 금지시키는 거죠. 또 그렇게 보면 또 그렇죠. 근데 그 히잡을 쓰는 것과 여성에 대한 억압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왜 그게 단락을 시키면 안 돼요. 그게 그거다 이렇게. 아니 근데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그 복잡해져. 그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저는 진짜 전문가가 아닌데 그 논거를 대야 돼요. 왜 히잡을 쓰는 것이 그 여성에 대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물론 나도 그 특정한 복장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여성 억압이 아니라 인권 침해 차원에서 그 사람한테 선택권을 줘야 하는데 이걸 꼭 입어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자, 경매의 의미. 우리는 우리의 과거, 미래 그리고 삶의 가치를 경매인을 통해 설정하고자 한다. 거리에서 일어나는 소음은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 그 소음이 뭐냐면 달리는 말소리, 사이렌 소리, 비명 소리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이 됐다. 경매장에서 펼쳐지는 진풍경, 질서는 지켜지고 있었다. 제가 인용한 겁니다. 아까 우리 시대는 타협이 불가능한 시대이다. 거기도 질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지들, 노숙자들을 그 치워버리는 건, 그 푸코가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광인들, 미친 사람들, 그 기준이 있잖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영화,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몇 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게 잘못 고발된 거,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내지는 경찰들의 과잉 그 개입,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나중에 수십 년간 그 희생당하다가 나중에 그 이제 해방된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날마다. 경매에서 화자의 경쟁자들은 비디오 화면 속에 탈육체화된 얼굴들이고 전화상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 보이지 않는 악마와 유령들입니다. 경매의 드라마, 경매의 절정에서 지구에서 분리되는 느낌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최종 목표가 광란의 경계를 가로지른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 최종 목표의 성취와 우리 자신의 행동은 허구가 되어버린다. 여기서 화자가 허구란 말을 직설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 자체가 허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경맥의 이제 절정이 이제 다다를 때. 그래서 허구란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위험할까? 왜냐하면 제가 답을 썼네요. 열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걸 저당잡하기 때문에, 모든 걸 경매에 붙이기 때문에, 모든 걸 팔려고 내놓기 때문에, 아무리 소중한 것도. 예. 그래서 이게 저당 잡히고 판매에 내놓는다는 것은 아까 마이클 샌드레체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 정확한 제목인지 모르는데 그걸 떠올리네요.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거기서 암시되고 있죠. 예. 이 경매장이 바로 모든 건 팔릴 수 있다. 그러니까 샌들은 바로 그 그걸 반대하는 책을 쓴 거죠. 그다음에 화자의 선택. 광란의 정점에서 화자는 욕구들이 사라지도록 내버려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우리는 쉬기 위해 눈 속에 눕는다. 저는 이 구절이 흥미로워서 가져왔는데, 이 소비사회의 열기가, 여기 경매장이 이제 대표인데요. 이게 정점에 달하면 이제는 내가 이게 참여해야 할까?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내가 살아야 할까? 내가 왜 사려고 하지? 저 루비구드를 사가지고 내 개인의 환심을 살려고 한 건데,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스스로 이제 그 일종의 자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결국은 입찰에서 손을 떼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고 나서 좀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빨간 글씨로 쓴 거, 눈보라 속에서, 여러분들 눈보라 속에서 이제 산속이나 이런 데서 몸은 완전히 지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쉬면 어떻게 돼? 잠이 들면? 너무 지쳐서 조난당해가지고 잠이 들면 죽어요. 그렇죠? 맞나요? 네, 죽어요. 더 채우는 거. 예. 근데 너무 지쳤기 때문에 누울 수밖에 없어. 소비사회는 이 극단까지 소비자들을 몰고 가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것들이 이미지가 이게 강렬하게 왔거든요. 눈보라 속에 죽어가는 사람처럼 우리 사회는 우리를 내버려 둬요. 그냥 죽게끔. 조금 더 비약을 하자면 우리는 살겠다는 사람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죽겠다는 사람은 내버려 둬요. 자살자의 비율 얼마나 했죠? 35만 명? 조사해 보셨죠? 최근에. 많아요. 하루에 30분에 한 명 죽는다고 했어요. 어쨌든 OECD 국가 중에서 1위거든요. 그 죽는 사람을 막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사회를 조금 이게 경쟁이 좀 덜하게, 좀 건강하게 만들면 돼요. 근데 그런 건 인색하면서 그냥 내버려둬요. 살려는 사람 못 살게 만들면서 죽는 사람 막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단순하게 좀 말씀드린 건데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게 의문이었어요. 이놈의 내가 살고 있는 이놈의 세계는 살겠다는 사람은 되게 자살한 사람들이 살려는 의지와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래요. 절망하는 사람이 죽지 않는데요. 살겠다는 사람이 그게 벽에 부딪혔을 때 그 깨지면서 그 폭력이 자기한테 오는 거, 자기로 향하는 거죠. 뭐 모든 이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지금 칼럼 같은 거 그런 보도 이 통계들이 있습니다. 예, 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찬 사람들이 결국 자기를 파괴시킨대요. 화자는 입찰에서 손을 떼고 집에 가서 잠이 든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제 화자는 상쾌함과 자유를 느꼈다고 해. 그런데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음 주에 경매가 또 시작한다. 경매의 게임은 계속되는 거. 누구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될 수 있다.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경매인들이 무한한 관대함 덕택에 고양이, 개, 남자, 여자, 어린이 등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귀족 혈통이 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며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란다. 우리는 그렇게 욕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은신처에 웅크리고 숨어들며 우리가 대단한 누군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두려워한다. 여기에 중요한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루브 구두를 손에 넣겠다는 욕망이 지금 두려움 내지는 불안과 양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그 욕망하고 또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그걸 정리할게요. 그런 이야기를 되는데 이 두려워한다가 마지막 문장이야. 예. 그 전에 귀족 혈통도 눈에 들어오네요. 귀족 혈통. 이거는 장 보드리아가 말하는 교양화 내지는 신분 차이 코드예요. 내가 어떤 상품의 그 소비사회에서 왜 그게 계속 쏠리는 이유는 그걸 구매함으로써 내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는, 교양화할 수 있다는. 꿈이죠. 그것을 이 사회는 먹고 살아요.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그 재킷, 노스페이스 재킷, 점퍼는 내가 살 거야. 예. 그래서 보이기에도 이게 허술하게 안 보이려고 하잖아요. 애처로운 그 노력을 하는데 그 돈도 막 그 빌려가지고 사고 막 그럴 거예요. 예. 나이키 운동화 사고. 예. 왜 그럴까? 뭐 왜 척하고 체하고 그럴까? 아닌 척하려고 자기는 가난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내가 샤넬 가방은 안 들어도 샤넬 그 짝퉁은 이미테이션은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있는 척 하려고 하고, 가진 척 하려고 하고, 부유한 척 하려고 하고, 교양 있는 척 하려고 하고. 이거를 이게 전부는 아닐지 모르지만 소비사회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코드다. 그래서 두려움이 이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지금 욕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누군가가 아닌데 누군가가 되고 싶어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불안하고 자기는 존재 가치도 없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면 소비사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경쟁에 지쳐가지고도 달려갑니다. 왜냐, 그 보상하려고. 왜냐하면 소비는 자유롭고 돈만 있으면 민주주의잖아요.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돈은 뭐예요? 내가 미래를 가져다 쓰는 겁니다. 미래를 저당 잡혀가지고. 그걸 갚지 못해요. 학자금 융자 받은 걸. 그럼 나중에는 파산해요. 당장은 내가 먹고 살아야겠어. 나는 이거 안 사면 나는 죽겠어. 그러니까 갖다 쓰는 거야. 미래를 저당 잡혀가지고 현재의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파산자가 되죠. 이 사람들은. 금치산자가. 내가 노동자로 있을 때는 내가 여기서 자유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의뢰 입장이고, 근데 내가 시장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관계가 역전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걸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권력을 내가 가진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재밌으니까 또 가게 되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점이 조금 비문명 같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요.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갑질하는 사람 그 소식 많이 나왔잖아요, 뉴스에서. 막 호통을 치고 갑질하고. 난 창피해서 난 못할 텐데 우리나라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응? 이 강의도 그래. 이게 자유거든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예. 안 오는 것도 자유야. 근데 이 강의가 좀 어려워 보이잖아. 안 와. 예. 그리고 이렇게 실장님은 좀 불만을 이야기하더라고. 왜냐하면 강의료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냥 얻을 건 다 가져가려고 한다는 막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자, 결론, 질문, 견해로 넘어갑니다. 이 단편에서 포스트 모던적 요소는 무엇인가? 보르스의 단편과의 비교를 해보시오. 예? 피에르미나르, 돈키호테의 저자. 상호 텍스트성도 보시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실제와 허구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거. 예, 여기서도 보면 그 경계가 무너지는 그 장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아들도 보면 그 저기 부모한테 데려다 줄 수 있다. 뭐 아까 뭐 화성으로 그 구두를 신으면 화성으로 가서 우주 비행선을 데려올 수 있다. 뭐 영화의 배우들이 영화 스크린에서 내려와서 관객들하고 막 접촉하고 뭐 결혼까지 하고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그 우주 오즈의 마법사 이 동화 속에서 인물들이 여기 다 등장하잖아요. 예. 그래서 환상적인데 그 다음에 상호 특성의 특징이 좀 달라요. 자, 보르헤스는 뭐냐면 잘 보세요. 현실의 재현이나 반영보다는 글쓰기 과정을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메나르가 그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썼는데도 새로운 글쓰기라는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논거를 그 보르헤스가 다 들잖아요. 왜 그게 똑같은데도 새로운 것인지. 그래서 포스트 모던 현상이 문학적 기법으로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읽은 살만 루시드의 루비구두 경매장에서는 소비 사회로서 포스트 모던 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포스트 모던 현상이 현실의 소비 사회의 풍경으로서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풍경은 장 보드리아르가 소비 사회에서 설명한 것, 그것을 거기도 보면 주술적 성격이 있다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그게 그 풍요롭게 쌓여 있는 그 상품들 더미 속에서 내가 그걸 구매하지 않더라도 뭔가 내가 풍요로움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내지는 그것이 나한테 제발 내려오기를 바라는 멜라네시아 그 원주민처럼 주술적 마법적 성격을 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그게 극단화된 형태가 루비구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르헤스는 문학 기법으로서의 포스트 모던 현상을 보고 있다면 살만 루시드는 현 소비 사회, 이게 상품화된 사회를 풍자하기 위해서 포스트 모던 현상을 지금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드리아르 방금 말씀드린 보드리아르 소비사회와 연계점이 분명하죠. 두려움은 욕망이다. 제가 썼습니다. 욕망의 메커니즘과 사회적 기능, 신분차의 코드, 이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욕망을 긍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이 긍정 부정이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그 욕망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까 내가 대단한 누군가가 아니라는 그 두려움에서 그거를 보상하려는 욕망이 생겨나잖아. 예? 각자 집에 웅크리고 이게 들어가 있을 때는 내가 대단한 누군가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자존심을 이제 보상하려는 심리에서 소비사회로 나가는 거죠. 길거리로 나가고 경매장으로 가고, 실제로 그걸 구매해서 뭔가를 가상적으로 만족감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 욕망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지금 분석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을 별로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의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지. 그걸 소비자의 권리를 인권과 혼동하는 거야. 근데 인권의 개념은 훨씬 정밀하게 우리가 봐야 하거든요. 소비자의 권리가 바로 인권의 권리는 아니에요.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다음에 집의 의미, 아까 집이 손상된, 너무 많이 우리가 그 집을, 혹은 정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이미지에 투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미지와 기호가 지배하는 사회를 설명한 소비사회, 장보드리아의 논리하고도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그 기호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원하는 걸 가져다 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집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한 2, 3분만 지금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손상된 현실을 복구하겠다는 욕망을 부추기면서 기만적으로 충족시켜준다.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실존은 허구화되고 다시 이 위기는 현실의 손상을 가져오며 그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 욕망 또는 두려움이 작동한다. 이렇게 게임은 영혼 회귀처럼 반복된다. 자, 보세요. 소유와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욕망으로 이제 욕망을 낳아요.
그 욕망이 이제 소비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소비가 소비함으로써 욕망이 충족되는데 가상적으로만 충족돼요. 뭐냐면 소비 사회는 욕망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금 그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 루비구드가 허상이듯이 가상적으로만 충족하고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소외와 두려움을 느끼고 다시 이게 욕망을 자극하고 또 다시 소비하게 만들고 이게 계속 순환골입니다. 그래서 루비구드라는 물신적 기호와 이미지에 투사된 각 개인의 욕망, 사람들은 실제의 세계에서 충족될 수 없는 그 욕망을 그 기호에 투사하고 또 소비한다. 소비사의 극단화된 풍경이다. 마지막으로 이게 썼는데 3번 보입니까? 하이퍼픽션. 하이퍼텍스트 픽션을 줄임말인데요.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소설을 읽고 이 소설이 마지막 장면에 하나 추가하면 될 것 같아. 뭐냐면 예를 들어 화자가 이 소설 다 끝나고 나서 이게 그 주인공이 화자가 꿈을 꾼 거야. 이게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행동을 할까? 그러면 재미있어지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퍼텍스트 서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서사라고도 하는데 링크를 걸어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이 선택지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각 선택지 누름에 따라서 다른 서사가 거기 전개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다중적이고 비선형적인, 그러니까 하나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하게 흘러갈 수 있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 단편을 읽으면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아니라는 걸 두려워한다 해서 그 다음 문장에서 나는 이 화자가 이걸 꿈으로 이제 인식하면서 깨어나는 그런 장면을 예를 들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다시 계속 쓰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이제 스토리가 펼쳐질까? 그게 나는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